안녕하세요. 책사랑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냉장고 속 음식이 우리 아이 뇌와 몸을 망친다입니다. 지은이는 주부의 벗사, 감수는 두 분이십니다. 호소카와 모모, 우노가오루, 옮긴이는 배영진,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지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주부의 벗사는 건강, 요가, 요리, 취미, 분야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재미있고 친절하게 소개하는 책들로 유명한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과 식단,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장기는 뇌와 신체, 그리고 면역력이 크게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영양의 균형을 맞추고 필요 열량을 채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기 어린이를 키울 때 알아야 할 영양에 대해서는 20년 뒤에도 후회하지 않을 식단의 규칙을 25가지로 소개하고 아이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하루에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식사와 간식 메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바쁜 부모들이 식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쓸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지금의 식단에서 조금만 변화를 줌으로써 아이의 뇌와 신체를 원활히 성장시킬 수 있는 식사 준비법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성장기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홀쭉해지거나 뚱뚱해져서 생활습관병이 늘어난다. 게다가 수면 시간이 짧고 운동량이 적어진 탓에 뇌 발달이 늦어지고 신체 발달이 더뎌지는 것은 물론 몸에 여기저기 이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현재 어린이의 실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실시되는 아동생활습관병 예방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르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의 수치 등이 높게 나타난 어린이가 전체의 40%나 차지한다고 한다. 평소에 뚱뚱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부모들도 혈액검사 결과가 보고서 놀라고 만다. 열량을 채우거나 식사량이 많더라도 영양이 있는 식품을 먹이지 않으면 당연히 아이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다.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야 의욕과 집중력도 생긴다. 아이는 식사를 통해 힘을 얻고 학교나 학원에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바쁜 부모에게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아이의 어린 시절은 겨우 10여 년에 불과하다. 지금 대충 먹이고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먹여서 일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따라서 부모는 아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아이의 성장에 필요한 음식을 선택해 먹여야 한다. 새로운 근육은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야 만들어진다. 식사로 섭취해야 할 필수 아미노산은 9가지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결합해 만든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을 포함한 생물에게 필요한 단백질은 겨우 20가지 아미노산이 만든다. 이 가운데 9가지는 몸속에서 충분히 합성될 수 없어 날마다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이것이 필수 아미노산이다. 단백질의 질이 우수한지 아닌지는 필수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9종의 질이 전부 기준치에 도달하면 아미노산은 100이 된다. 단 기준치 이하의 아미노산이 한 개라도 있으면 몸속에서의 이용 효율이 낮아진다. 이는 10가지 아미노산 널빤지를 이어서 만든 물통에 비유할 수 있다. 예컨대 달걀의 단백질은 아미노산가가 100이므로
물통에 물을 가득 담아도 물이 새지 않는다. 한편 미래 단백질은 라이신의 수치가 29이므로 물통의 29%의 물만 담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겨우 29%의 단백질을 이용하게 된다. 요컨대 아미노산가가 낮으면 새로운 근육을 만들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단백질의 양은 성인의 1.5배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성인보다 1.5배나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질이 좋은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미노산가가 높은 식품을 고르는 것이다. 아미노산가가 백인 달걀, 요구르트, 고기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류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식품을 먹음으로써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쌀은 아미노산가가 65인데 쌀에 부족한 라이신이 콩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쌀밥에 생청국장, 나토를 얹어 먹으면 아미노산가가 100이 된다. 만일 아침에 빵을 주로 먹는다면 아미노산가 100인 달걀이나 요구르트를 함께 먹는 것이 좋다. 뇌 발달에 꼭 필요한 DHA는 생선으로만 섭취할 수 있다.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은 진실이다. DHA는 생선에 지방이 들어있는 필수 지방산이다. 이는 뇌의 신경세포를 만드는 주 성분이며 신경 전달을 원활히 해 기억, 학습과 같은 뇌의 작용을 좋게 만든다. 이것이 생선을 먹으면 머리가 영리해진다라고 널리 알려진 이유다. DHA를 충분히 섭취하면 머리뿐만 아니라 시력도 좋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쉽지만 DHA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뇌에 공급할 방법이 없다. DHA가 풍부하게 함유된 식품은 생선이 유일하다. 호두나 치아라는 식물의 씨앗에 포함된 알파라놀렌산도 일부 성분이 DHA로 변환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비율이 매우 낮고 변환에 필요한 효소를 선천적으로 지니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다는 점에서 DHA는 생선을 먹어야만 보충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생선에는 비타민 D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최근에 비타민 D가 뇌신경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고된 사례가 있는 만큼 뇌 발달을 생각한다면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리자. DHA가 함유된 생선을 자주 식탁에 올립시다. DHA가 많이 들어있는 생선류는 참치, 가다랑어, 방어, 고등어, 꽁치, 멸치와 같이 등푸른 생선과 연어, 뱀장어 등이다. 비린내 때문에 혹은 가시가 많아서 생선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지만 토막낸 생선은 가시를 발라주기가 쉬우니 양념을 발라서 굽거나 살코기를 꿀된장에 절이는 등 조리법을 달리하면 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통조림 참치나 통조림 고등어, 잔멸치 등 오래 보관하는 식품에도 DHA는 함유되어 있다. 샐러드에 통조림 참치를 더하거나 통조림 고등어를 수프에 넣거나 달걀말이나 주먹밥에 잔멸치를 섞거나 멸치로 된장국에 맛 국물을 만드는 등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니 매일 꾸준히 활용해보자. 생선에 함유된 수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임신부나 7세 이하의 아이들은 메탈 수은이 몸속에 축적될 우려가 있으니 생선을 너무 자주 먹지 말자. 수은은 큰 물고기의 몸속에 쌓여있기 쉬우므로 참치, 청새치, 금눈돈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섭취하면 적당하다. 꽁치, 멸치, 고등어, 연어 등
수 농도가 낮은 생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혈액을 만드는 철분은 활력의 주체다. 철분이 부족하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진다. 혈액은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분은 단백질과 함께 혈액의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든다. 철분이 모자라면 헤모글로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산소를 충분히 운반할 수 없는데, 그래서 생기는 병이 철결핍 빈혈이다. 빈혈이라고 하면 창백한 얼굴빛과 어지러운 증상이 먼저 떠오르지만, 걸핏하면 피곤하고 나른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철결핍 빈혈의 증상이다. 혈액의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몸이 활기를 잃어버리므로 철분은 몸에 활력을 솟게 하는 결정적인 영양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철분은 흡수율이 낮은 영양소다. 시금치와 톳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주로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비햄철은 흡수율이 낮으니 될 수 있으면 고기류와 생선류의 붉은 살코기 등 동물성 식품에 함유된 햄철을 섭취하자. 혈액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도 필요하므로 고기류와 생선류의 붉은 살코기를 먹으면 철분과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다. 이후기에 철결핍 빈혈에 걸렸을 가능성도 있다. 아이가 빈혈에 걸리는 원인을 찾다 보면 엄마의 임신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을 저장철의 형태로 몸에 지니고 태어나 엄마와 아이의 저장철 보유량은 비례한다. 다시 말해 빈혈에 걸린 엄마가 낳은 아이는 빈혈에 걸리기 쉽다. 게다가 출생 시 몸무게가 적을수록 저장철의 양은 적다. 아이에게 저장철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이유식으로 철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쉽게 철분 결핍성 빈혈에 걸려버린다. 만약 아이가 자주 울고 초조한 몸짓을 보이며 언어 인지 발달이 더디다면 철분 결핍을 의심할 수 있는데, 부모가 그런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 상태에서 성장해버리는 아이도 있다. 다행인 점은 그런 아이도 지금부터 철분을 보충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철분이 적게 들어있는 국수류나 빵은 줄이고 고기류나 생선류를 매일 먹이자. 햄철이란 무엇인가? 동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체내 흡수율이 높다. 타닌, 따로 맛을 느끼게 하는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다랑어, 참치, 동물의 간, 돼지고기 등심, 소고기, 널쩍다리, 살코기, 체내 흡수율은 25%이다. 비햄철이란 무엇일까? 식물성 식품에 함유되어 있다. 체내 흡수율이 낮다. 타닌의 영향을 받는다. 비타민C의 도움으로 흡수율이 높아진다. 시금치, 톳, 생청국장, 나토, 두부, 푸른, 마른 서양자두. 체내 흡수율은 3에서 5%. 식사 후 30분 이내에 타닌이 많이 들어있는 커피, 홍차 등을 마시면 비햄철의 흡수가 방해받는다. 장내 세균의 면역력을 가볍게 보지 말자. 장에는 면역세포의 60%가 모여있다. 태아의 장에는 원래 세균이 없다. 최초의 장내 세균은 태아가 산도를 빠져나올 때 입으로 들어온 세균이 장에 도달해 터전을 잡은 것으로 여겨진다. 장내 세균의 수는 태어나서 4세가 될 때까지 거의 정해진다. 부모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세균을 없애거나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이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많은 사람 또는 동물, 사물과 접촉해서 가급적 장내 세균의 종류와 수를 늘리는 것이 장내 환경을 좋아지게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대변 이식이라는 치료법이 있다.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의 변을 이식함으로써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춰 병을 고치는 요법이다. 이런 치료법이 유용한 이유는 장은 면역세포의 60% 정도가 모여있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변이 잘 되게 하고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해 감염증이나 질병을 예방하고 쉽게 비만해지지 않는 체질로 바꾸는 등 건강하게 사는 데 꼭 필요한 요소다. 음식으로 장내 환경을 개선하자. 식사는 장내 환경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다. 장내 세균은 3일 간격으로 교체되므로 유익균을 늘리는 식사를 매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젖산균과 같이 몸에 이로운 균이 포함된 발효식품을 하루에 한 가지는 먹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탄수화물, 당질과 식이섬유는 매일 먹어야 한다. 변비가 있을 때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식이섬유는 두 종류가 있다.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다. 어린이의 변비는 대부분 직장성 변비, 변이 직장 근처까지 내려와서 변이는 강한데 변이 나오지 않아 오랫동안 힘을 줘야 하는 변비로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 현미, 시리얼, 당근, 버섯, 바나나 등을 먹이면 장이 자극을 받아 변의 부피를 늘림으로 도리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 변에 수분을 공급해 부드럽게 만드는 수용성 식이섬유, 생청국장, 해조류, 곤약 등을 골고루 섭취하게 하자. 장내에는 유익균과 유해균, 그리고 눈치꾼균, 즉 기회주의자와 같은 균이 있다. 유익균이 우세하는 눈치꾼균도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유해균이 우세하면 눈치꾼균이 우리 몸에 해롭게 작용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내 세균은 변으로 배출되어 3일 간격으로 교체되어 장내 환경에 좋은 식품과 나쁜 식품, 유익균을 늘리는 발효식품에는 요구르트, 생청국장, 나토, 세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당, 밥, 유해균을 늘리는 것은 오래된 튀김, 고기류의 지방이다. 당질은 원래 나쁘지 않다. 당질 제한이 오히려 위험하다. 어린이의 당질 제한은 성장 불량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당뇨병에 걸리고 노화를 촉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걱정이 앞선다. 그래서 아이의 식단에서 당질, 탄수화물을 줄이는 부모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선택이다. 동양인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양이 서양인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뚱뚱해지기도 전에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밥이나 빵, 국수 등의 탄수화물 식품을 먹지 않는 것은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탄수화물에 함유된 물질은 주로 당질과 식이섬유다. 당질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온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인다. 다시 말해 포도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질이다. 만약 성장기 어린이가 당질을 먹지 않는다면 에너지가 부족해질 것이 뻔하다. 에너지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과 뼈의 발달에 쓰여야 할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로 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당질의 섭류량을 줄이면 성장 불량이 될 수 있다. 또한 탄수화물은 식이섬유의 공급원도 된다. 장내세균은 우리가 소화 흡수하고 남긴 물질을 먹고 산다. 탄수화물 가운데서 소화되기 어려운 난소화성 전분이나 식이섬유는 장내세균의 먹이이며 유익권을 늘리는 필수 식품이다. 중요한 점은 설탕 제한이다. 주식으로는 GI가 낮은 식품을 먹자. 탄수화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과자나 주스 등으로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서 생긴다. 중요한 것은 당질 제한이 아니라 설탕 제한인 것이다. 그러니 주식의 섭취는 너무 쉽게 제한해버리지 말고 선택 요령과 섭취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 혈당의 급상승을 막으려면 주식으로 정제된 흰색 주식, 흰밥, 국수, 식밥이 아니라 GI 지수가 낮은 정제되지 않은 갈색 주식, 현미, 잡곡, 미래 배알을 넣은 빵, 메밀국수, 전리품 파스타를 먹어야 한다. 또 식이섬유는 당질을 천천히 흡수시키므로 반찬으로 채소, 버섯, 해조류 등을 함께 먹는 것도 좋다. GI 지수가 낮은 밥, 바라현미, 잡곡, 금아미. 금아미는 쌀lun에서 영양분이 가장 많은 배반을 남기고 도정한 쌀이다. GI 지수가 낮은 이 곡물들이 정제된 쌀보다 식이섬유와 미네랄, 비타민이 더 풍부하다. 몸에 좋은 기름을 골라 먹이자. 트랜스 지방산, 고기류의 비계, 유지방에 주의하자. 우리는 평소에 기름, 지방을 얼마나 섭취할까? 식물성 기름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등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지방 100%다. 마가린과 버터는 약 80%, 마요네즈는 약 75%가 지방이다. 유제품은 생크림이나 크림치즈에 지방이 많고 고기류는 비계와 껍질에 지방이 듬뿍 들어있다.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는 우리 몸에 나쁘게 작용하는 것도 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트랜스 지방산이다. 트랜스 지방산은 불포화 지방산을 함유한 식물성 기름의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를 포화 지방산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나며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나 이것으로 구운 과자 등에 잔뜩 포함되어 있다. 건강에 해롭다는 LDL, 저밀도 지방 단백질,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동맥경화나 배란장애 등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진다. 고기류의 비계와 버터 같은 유지방에 많은 포화지방산도 지나치게 섭취하면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된다. 구운 돼지고기나 튀긴 닭고기, 드레싱을 넉넉히 뿌린 샐러드, 스낵과자, 생크림 케이크 등을 간식으로 자주 먹으면 지방 섭취량이 너무 많아진다. 그러니 집에서 만드는 튀김은 주 3회 이하로 줄이고 시중에서 파는 튀김이나 스낵 과자는 산화된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뇌와 몸에 좋은 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일부 식물성 기름과 생선류, 견과류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 가운데는 우리 몸에 이롭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 바로 오메가3 지방산이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의 시력 발달과 뇌 발달, 뼈의 발육을 촉진하며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기능도 한다. 감정의 기복을 완화하고 중성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엄마의 불안증이나 아빠의 대사증후군에 대처할 수단도 된다.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이므로 식사를 통해 의식적으로 섭취하도록 애쓰자. 생선류에 많이 함유된 DHA와 EPA는 물론이고 아마기름, 들기름, 호두 등의 견과류에 함유된 알파라놀렌산도 오메가3 지방산이다. 아마기름이나 들기름은 산화하기 쉬우니 가열하지 말고 샐러드나 스무디에 뿌려 먹는 것이 좋다. 유아는 견과류 알레르기를 조심해야 해요. 견과류는 영양가가 높으나 유아기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다. 왜냐하면 종자 속 저장 단백질에 알레르기를 심하게 일으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구우면 그 성질이 더욱 강해진다. 그러니 견과류를 처음 먹일 때는 조금씩 주자. 나른함, 초조함의 원인은 자율신경에 있다. 자율신경에 잘 적응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해진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아이들은 피곤하다, 쉽게 지친다, 머리가 아프다, 초조하다, 집중이 안 된다, 잠이 안 온다, 감기가 자주 든다와 같은 증상을 겪는다. 마치 사회생활에 지친 중년 같다. 그 배경에는 학교나 학원의 수업,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가 있다. 그런 이유로 자율신경의 작용이 둔해 지고 만다. 요즘의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옛날보다 바쁘게 시간에 쫓기면서 생활한다. 그런데 식사는 이런 생활을 견뎌낼 만큼 잘하고 있을까? 이것이 문제다. 의욕의 원천은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식사량이 적어서 에너지가 부족해진 것은 없었을까이다. 140쪽에는 일일 섭취 기준량이 나이별로 제시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준량을 먹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 게다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한다. 즐겁게 지내고 싶으면 세로토닌이 의욕을 가리려면 도파민이 모자라지 않아야 한다. 낮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면 밤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촉진된다. 이러한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가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 26족 참조이므로 식사를 통해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만큼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의욕과 집중력, 수면의 질이 달라진다. 자율신경은 교감신경, 긴장시의 작용과 부교감신경, 이완시의 작용이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수면 중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세하게 활동해 혈압과 심장박동, 혈당의 수치를 낮춘다. 요컨대 자율신경을 안정되게 하는 데는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학원 때문에 저녁밥을 밤늦게 먹어야 한다면 저녁 시간에 보조 음식을 먹게 하자. 그리고 늦게 귀가해서는 두부죽, 달걀 수프와 같이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이자. 속이 편해 잠을 잘 자면 아침밥을 맛있게 먹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정보가 많아서 마치기가 아쉬운 책입니다. 각 챕터별로 그림과 조리법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4세에서 15세까지 일일 식사 기준량과 아침, 점심, 간식, 저녁까지 식단이 사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책을 구입해서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적용되는 좋은 정보 책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